이제 부동산 공법의 출제 범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부동산 공법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부동산 공법의 공부 방법론과 관련해서 우선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의 법적 성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공법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와 2차를 통틀어서 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합격하고 난 이후에도 실무에서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부동산 공법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와서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과목이 가장 실무에서 중요합니까? 100이면 100 물어봐도 전부 다 부동산 공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또 선배들 차 안에나 이렇게 보면 적어도 다른 차는 없어도 부동산 공법책 한 권씩은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만큼 실무에서 부동산 공법을 모르면 여러분 유능한 공인중개사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은 바로 이 공법에 달려있기 때문에 공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법을 잘 하려면 공법을 어떻습니까? 일단 공법이 어떤 법인가는 기본이 성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성격을 알고 접근을 해야 여러분이 그만큼 쉬울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어때요? 누구하고 가까워지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대뜸 악수하고 우리 가까워집시다. 이것만 가지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그 사람의 성격 파악돼야 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 좋아하는 취미나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서로 맞춰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겁니다. 공법도 마찬가지죠. 막무가내로 공법을 좋아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공법의 기본적인 성격을 좀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 그만큼 공법과 친해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동산 공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던 법인가 그 성격을 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 공법 법적 성격은 첫째 부동산 공법은 이건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죠. 우리는 뭘 다루지 않는다? 동산은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산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로 우리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게 되는데 주로 뭘 다룬다? 건물 쪽보다는 토지 쪽을 주로 다룹니다. 건물 쪽보다는 토지 쪽을 주로 다룬다. 물론 건물도 우리가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동산과 주로 토지라는 부동산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는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토지 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토지 전문가를 꿈꾸고 있다. 토지를 한번 성공해 보고 싶다. 땅 쉽게 말하면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부동산 공법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한때는 토지공법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2015년 올해 그리고 2016년 내년 우리 부동산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저는 올해나 내년대 트렌드는 토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강의 제목이 주로 실무와 관련해서 2015년, 2016년 부동산의 트렌드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 사실상 워낙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사실 아파트 가지고 돈 버는 시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인 경우에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순간 몇천만 원씩 피가 오르기도 하고 심지어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대부분에서는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땅은 어떤가? 땅은 2008년 이후부터 상승의 폭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땅은 소위 눈먼 땅들이 많아요. 아파트는 한번 보면 누구나 분석할 수 있고 권리관계를 갖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같은 땅을 보고 이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대부분 사람들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위 눈먼 땅들, 권리 분석이 안 되는 땅들 또는 땅을 보고도 이 가격이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각종 전문가 중에서도 가장 전문가가 작은 곳이 바로 땅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여러분한테 희소식이죠. 토지 시장은 여러분에게 진입 장벽이 그만큼 낮은 아직도
블루오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왕 공부를 하는 거 올해부터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를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되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땅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앞으로 이걸 공부하고 합격하고 땅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서 나는 토지 전문가를 꿈꾼다. 나는 앞으로 5년 뒤에 이 토지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어보겠다. 이런 야심찬 어떤 욕심과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보는 것도 아주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지만 이제 토지란 전문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를 잘 하려면 부동산 공부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공법은 소위 아파트 앞에서 전월세를 갖다 주라고 싶다. 그렇다면 공법을 몰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을 하려면 공법을 모르면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공인중개사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급, 중급, 상급, 최상급. 이건 질적 차이가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최하급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막 합격해서 아파트 앞에서 작은 사무실 안 내놓고 아파트 전 월세를 주로 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하급 공인중개사로 칩니다. 거기는 합격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두방 아저씨도 슈퍼마켓 아줌마도 우리 언니 오빠도 누구나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는 공법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번 삥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다 합니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물건이 비슷해요.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아파트 모시고 가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보고 나서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달려있어요. 이건 중개업자로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급은 적어도 어떻습니까? 이제 상가라든가 또는 이걸 갖다 다룰 수 있고 오피스텔 또는 재개발 재건축 이 정도를 다룰 수 있다면 이제 중급으로 칩니다. 거기서부터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죠. 상가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좀 알아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려면 어떻습니까? 도시 정비법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전문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급은 이 정도 재개발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걸 다루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 분석도 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든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나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상급으로 쳐요. 최상급 토지를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다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분양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고 개발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업자들에게 수익까지 보장해주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는 최고 공인중개사 상급으로 칩니다. 최상급으로 칩니다. 그러면 이 최상급 공인중개사를 하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급이나 중급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왕 해보면 나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고 싶잖아요. 사람의 목표가. 그럼 최상급 공인중개사를 꿈꾼다면 여러분 이 부동산 공법을 모르고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토지가 이 부동산 공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고무적이라고 한 것은 아직 토지 시장이 블루 오션이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진입할 수가 있고 또 누구나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몇 년만 고생을 하시면 땅에 대한 최고 전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습니까? 무한한 수익을 창출해서 그야말로 고부가가치의 업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공법을 잘 하시게 되면 토지 쪽을 여러분이 전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이 그런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법 두 번째 행정법의 일종입니다. 행정법은 이건 주로 행정, 관청과 일반, 국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했죠. 행정, 관청, 일반, 국민의 관계. 공법이 어려워요.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부동산 공법을 어떤 사람은 공법, 공포의 법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공법이 그렇게 공포감을 들 만큼 어려운 법률은 아니에요. 공법이 어렵게 느끼는 첫 번째 이유, 아까 범위가 넓다고 했죠. 여러분 민법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민법이라는 과목을 대학에서 보통은 2년 이상 공부한다고 했죠. 그 과목을 우리가 2개월에 끝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공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법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있죠. 조례까지. 그래서 공법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렵고, 두 번째는 행정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먼저 민법을 공부하고, 두 번째 행정법을 공부하고, 세 번째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부동산 공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나요? 아니잖아요.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역사도 없고, 민법과 동시에 부동산 공법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행정법적인 기초 지식이라든가 행정법적인 이론이 계속 등장하는데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행정법적인 기초 이론이나 행정법적인 어떤 체계가 계속 등장한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동산 공법은 행정 계획법입니다. 계획법. 여기서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계획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정책. 즉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국가의 정책을 다루고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동산 투자 격언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알면 돈이 보인다는 거죠. 계획을 알면 돈이 보인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각종 계획을 전부 미리서 알려줍니다. 우리 이렇게 개발하겠다. 여기를 개발하겠다. 앞으로 국토는 어떻게 개발하겠다. 전체적인 계획, 비전을 전부 다 보여줘요. 보여주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계획 없는 개발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가지 기억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개발은 개발에 앞서서 계획을 먼저 수립한다.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두 번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다? 계획을 알아야 된다. 계획을 알면 돈이 보인다. 셋. 그리고 기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획을 따라가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명심보감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얘기 있죠. 하늘을 따라가는 사람은 흥하지만 역행한 사람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정책이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은 성공하지만 그 흐름에, 그 계획에 역행하게 되면 그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계획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을 공부하고 있고, 이 계획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공법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획 파트에서 무려 10문제가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공법은 행정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다시 말해서 공법은 뭘 주로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법에서 뭘 하라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게 되면 몇 년 이하의 뭐야? 처벌. 즉 뭐야? 이제 집행을 하겠다. 집행.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집행을 해버리게 되고, 형사 처벌하게 되고, 그렇죠? 처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법을 다시 정리해보면, 부동산 공법은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다. 그 중에서 주로 우리는 뭘 다룬다? 토지 쪽을 많이 다루게 된다. 행정법의 일종이다. 행정관청 일반 국민을 상대로 행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계획은 뭐다? 정책, 비전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정책이나 비전에 맞지 않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규제를 가하는 법률이다. 이게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관하여 행정관청이 일반 국민에게
행정계획, 정책,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 비전, 정책이 맞지 않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규제를 가고 그 규제 위반되게 되면 형사처벌도 하고 강제집행도 가능한 이런 성격의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공법은 규제법이다. 뭐라고요? 공법은 규제법입니다. 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공법에서 가장 출제 키포인트는 바로 이 규제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이 규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중개업자는 뭐 하는 직업이다? 정부가 하지 말라는 규제를 파악해서 그걸 피해서 뭔가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정부는 하지 말라. 여러분은 해야 된다. 뭘? 하지 말라는 것을 피해서.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 규제에 맞춰지는 것이고 이 규제, 이 부분이 압도적으로 출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규제 내용을 직접 출제하기도 합니다만 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직접 출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출제 키포인트는 뭐냐? 하지 말라는 내용이 뭐냐 이걸 물어보기도 하지만 하지 말라는 내용을 어디에다 규정해 놓고 있느냐 어디에다 정해 놓고 있느냐 이걸 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즉 우리는 한 마리 고기를 잡아서 내 손에 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마리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영어 단어를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를 모르면 영어 사전을 찾아봐야 되냐 국어 사전을 찾아봐야 되냐 옥편을 찾아봐야 되냐 이걸 알고 있냐 이걸 집중적으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출제의 키포인트다. 규제 내용을 직접 출제해야 되지만 규제 내용을 어디다 정해놓고 있느냐 이걸 주로 많이 물어본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부동산 공법의 법적 성격을 학문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법을 어떤 기술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시험 과목의 하나인 얘기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 공법을 비해서 총 6개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 6개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은 다른 과목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성격을 갖느냐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공부에 이제 도움이 되겠죠. 우선 부동산 공법 첫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범위가 넓다. 부동산 공법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범위가 얼마나 넓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도 범위가 넓던데 민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앞을 공부하다 보면 뒤를 잊어버리고 뒤를 공부하다 보면 앞을 잊어버리고 좀 알만 하면 서로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게 공법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또 개정이 빈번합니다. 여러분 1차에서 다는 민법, 개론 이 과목은 개정이 되질 않아요. 저는 민법이나 개론 선생님들 참 부러워요. 그래서 특히 개론 선생님들 민법은 20년 전에 민법이나 지금 민법이나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거의 바뀌잖아. 바뀐다면 친족상속법이나 가끔 조금씩 바뀌는데 이건 시험법이 아니죠. 개론, 개정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은 올해 그 시험으로 똑같이 시험을 봐도 되고 작년에 봤던 책을 그대로 봐도 되고 문제집, 요약집 같이 봐도 됩니다. 문제, 작년 문제 그대로 써도 돼. 기출문제 그대로 풀어도 돼. 그러니까 사실 어떤 민법이나 학교에서는 참 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공법은 어떠냐? 개정이 아주 자주 돼요. 얼마나 된다? 매년 바뀝니다. 아니죠? 매년 바뀐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매회, 매월 바뀝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바뀝니다. 왜? 부동산 공법은 아까 150여 개 법률이 있다고 그랬고 150여 개 법률 가운데 어느 하나가 바뀌면 우리 출제 관계는 이 법률 관계는 전부 다 바꿔줘야 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은 1년 내내 계속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떴으면 연말에 책이 나오게 되면은 1월달 일단 책 수정하세요. 하루에 1년에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바꾸라니까 짜증도 나고 사실 그래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한다면 개정이 자주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던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좋아지려는 노력인가 보다 라고 판단한다면 꼭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또 개정된 내용은 담당 선생님들이 제가 직접 이게 개정됐습니다. 개정해서 사실 개정 내용 바꿔줄 테니까 그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 다만 이제 신문에서 뭐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고 신문에 보도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여당에서 야당에서 또는 정부가 이렇게 해나겠다 어떤 것을 얘기가 나오면 언론에 나오기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발표해 버리는 거예요. 신문에 나오는 내용은 참고 자료를 삼으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손을 대시면 안 된다. 또 개정된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정상적인 강의를 진행하다 개정된 내용만 조금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공법선생은 참 힘이 듭니다. 왜? 매년 교재를 새로 써야 되고, 요약집도 다 신해야 되고, 매년 매달 홈페이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법제처 뭐가 개정됐는가 전부 찾아봐야 되고, 또 문제도 작년 만들었던 문제 전부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고, 기출문제 전부 문제 수정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니까 공법선생은 사실 게으르면 공법을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법을 누군가가 잘한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높게 쳐주는 것이, 공법을 잘한다는 것은 논리력이 철저하고, 또 어떻습니까? 어떤 법제처에 들어가서 자꾸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다른 과목이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을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중개업에서 실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굉장히 성실해야 되고, 공법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공법은 실무에서 그만큼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정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또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 자, 수치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수치 좋아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에서 수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아니면. 그래서 수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뭐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수치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 문제수준이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면서 단순하게 수치를 언급하는, 수치를 직접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장 부질없는 것은 의미도 모르면서 수치만 남기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수치가 나오면 우리는 수치 앞, 수치 뒤, 이건 대부분 싹둑 잘라버리고 이 수치만을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신청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 1개월만 기억한다고요. 1개월. 뭐가 중요한데? 언제부터 1개월? 이건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항상 수치가 나올 때는 언제부터라는 이 앞에 기산점을 꼭 기하셔야 돼요. 또 뒤에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또는 뭐 조례로 정한다. 이런 게 나와요. 조례죠. 다시 말해서 채권의 상환기한은 10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정한다. 10년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1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가 정한다. 시행령이 정한다. 그냥 조례나 시행령을 찾아보라는 뜻인데 뒤에는 전부 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10년 수치만 기억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치 자체를 직접 출제하는 문제 많이 나오지 않는다. 나온다면 뭐가 나온다? 그 의미가 나온다. 우리가 전에 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발생했습니까? 뭐 1592년 그런가요? 이런 문제 전에는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1592년이 나온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온다? 1592년 당시에 임진왜란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 역사적인 배경. 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가 나오지 1592년이라는 그 시대,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수치가 나면 그 수치하는 의미를 기억하자. 의미도 모르면서 단순하게 수치만 암기하는 그런 공부는 절대 하지 말자는 점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범위도 넓고 개정도 많이 되고
수치도 많이 나오고, 그럼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얘기들만 좀 겹쳐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법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공부 방법론입니다. 공부 방법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공부 방법은 첫째, 절대 암기 중심으로 공부하지 마라. 철저한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중심. 어떤 분들은 공법을 얘기할 때 공법은 암기할 게 많다, 암기할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공법 교수님은 제가 우연히 강의를 듣다 보니까 공법 시간에 3,000개를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계입니까? 로봇인가요? 3,000개를 어떻게 암기해요? 또 어떤 분의 강의를 듣다 보면 전부 앞에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암기시키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 방법도 한 공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요즘 문제 자체 암기를 요하는 문제가 나오질 않는다고요. 암기를 요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읽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푸는 문제지 여러분이 단순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 절대 단순하게 암기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이해 중심으로 공부해야 첫째, 공부가 재미있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응용해 등간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근데 암기 중심 공부를 하면 첫 글자 따 삼겠다. 문제가 약간만 수준의 문제를 못 풀어버립니다. 작년 문제, 올해 문제 마찬가지죠. 셋째,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나중에 현장에 나와서도 실무에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암기 중심 공부를 했다?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시험은 합격했으나 현장에서 능력 있는 공인 중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절대 공법은 암기 중심으로 공부하지 말고 체계적인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암기 중심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해 중심 공부를 하면 우선 어떤 제도면 그 제도가 왜 나왔는가? 제도의 취지를 먼저 기억하세요. 취지, 배경. 제도의 취지, 배경. 다시 말하면 어떤 제도라면 이 제도가 왜 나왔는가? 이 제도가 왜 필요한가? 이걸 먼저 기억하라고요. 이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도의 취지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실상 공부의 50%가 끝납니다. 근데 어느 교재도 어떤 제도의 취지나 배경 거의 설명이 없어요. 왜? 그것까지 설명하면 교재가 워낙 페이지가 많아지니까. 또 대부분이 이 제도의 취지나 배경을 어느 교수님도 대부분 설명을 안 해줍니다. 물론 시간이 쫓긴다는 점도 있지만 그 제도의 취지나 배경을 거의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법에서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공법을 처음 시험에서부터 쭉 이렇게 지내면서 공법을 전공하고 공법 이런 제도의 취지나 정확한 내용을 아시면서 오래전부터 강의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이 제도하면 제도의 취지라든가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일단 50% 공부가 끝난다. 그리고 두 번째, 줄기나 체계를 잡으세요. 체계.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숲은 보지 않습니다. 숲은 보지 않고 나무 하나만 바라봐요.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줄기 체계가 없는 공부는 이건 어떻습니까? 제대로 공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교재도 굉장히 중요한 교재 목차예요. 목차. 여러분 이제 공부를 이제 법대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할 때도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서술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내용 쭉 서술해 내려면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서는 그 방법이 중요하거든. 사람도 중요한 어떤 내용을 연설을 한다든가 사람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인가, 이거 머릿속에 전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앞에다 목차를 적어요.
목차. 목차를 지어서 목차를 보고 얘기를 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시험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1차 공부 합격하고 2차 합격할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뭘 하냐면 말이죠. 교재 목차 있죠. 민법 총칙, 민법 목차를 열심히 자꾸 써내려갑니다. 목차를 써요. 목차를. 그 목차를 써. 그러면 서론 쭉 목차를 쭉 이렇게 써나게 되면 줄거리 잡혀요. 줄거리 잡히면 거기다 갖다 살을 붙이는 것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무는 아는데 전체 숲을 모르면 이 나무를 여기다 심어야 될지 저기다 심어야 될지 이걸 모른다고요. 그러면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부에서 줄기나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교재를 봐도 공법 교재들이 대부분 이제 특히 이제 지방의 교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방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참 안 좋은 게 교재들이 줄기 체계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막 집어넣다 보니까 이건 체계 줄기도 앞에 있을 게 뒤에 있고 뒤에 있을 때 앞에 있고 끝날 것 같으면 앞에 또 나오고 말이지 이런 교재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줄기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꼭 좀 기억하시고 저는 줄기나 체계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나 체계를 잡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의 정확한 이해죠. 내용의 정확한 이해.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필입니다. 필. 느낌이죠. 저는 필이 없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자기의 느낌이라든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자, 그러니까 공부도 어떤 제도의 취지나 배경을 먼저 알고 줄기나 체계를 잡고 정확한 이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이런 제도였구나. 이런 제도였구나. 아하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제도네. 이거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나름대로 마지막에 평가와 필 이게 꼭 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공부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재미있을 겁니다. 머릿속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됐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응용돼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현장에 나가서 이걸 그대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건데 안 봐도 뻔합니다. 혹시 작년에 공부하셨거나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들 저 외 다른 사람 공부했던 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거야. 제도, 취지, 배경 이런 거 몰라. 신경도 안 써. 그 다음에 줄기체계 요것도 무시해. 빌? 우리 이런 거 없어. 뭐만 가지고? 내용. 그것도 이해가 아니고 뭐예요? 암기. 요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가 공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법이 어떻습니까? 공법의 범위인데 어려운 범위 이렇게 하는.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 방법론이 잘못됐고 공법을 강의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강의를 들으면서도 좋은 강의하고 그렇지 않은 강의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공법뿐만이 있습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암기를 시킨다든지 변칙적으로 이거 이해는 생각하고 시험용이니까 머릿속에 암기만 하세요. 이런 강의는 절대 좋은 강의가 아니고 제도부터 이렇게 쭉 체계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이런 제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듣고 고기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강의. 이런 강의가 좋은 강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문제도 잘 풀어내고 나중에 실무에서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꼭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이 조금 어떻습니까?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비 작업. 어떤 준비 작업이 필요하느냐? 이번 11월, 12월 강의 기초 입문 과정이 나왔죠? 기초 입문 과정이고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연습을 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를 다지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 못지않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꼭 하고 싶다는 욕구, 소망, 욕망 이게 있어야 됩니다. 강한 집착이라고 그러죠. 이게 있어야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동기부여, 모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모티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첫째, 이번 11월, 12월 강의에서 여러분이 꼭 좀 해야 할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경제신문 하나 정도는 보기를 권합니다. 경제신문. 새삼스럽게 공법선생님이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만은 저는 항상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서점가에서 한창 유행했던 책 중에 강남 부자들 얘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강남 부자들 얘기. 이건 어떤 책이었느냐. 두 여성 신문 기자가 도대체 강남에서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집중 취재를 해서 6개월 동안 취재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시작은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강남 부자들 하면 대뜸 떠오르는 게 뭐죠? 오렌지죠. 아하, 부모를 잘 만나서 재산을 많이 상속받아서 그 돈을 어쩔 줄 몰라서 고급 승용차에 오렌지족에 그냥 날라리 쓰고 다니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신문기자도 그런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같이 사우나도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중 취재해서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결론 부분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아주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들은, 강남 부자들은 반드시 부자로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부자들이 부자로 살고 있는 이유를 쭉 10가지 정도를 나열을 해놨어요. 그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보면, 첫 번째가 뭐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경제신문 하나 정도는 1년 이상 꾸준하게 읽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경제신문 하나 정도는 꾸준하게 읽더라. 여러분들 경제신문 보고 계시나요? 요즘 신문도 제대로 보지 않죠. 경제신문 보는 사람들 사실상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인터넷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죠. 그러나 인터넷 통해서 보는 거하고 신문을 통해서 보는 거, 종이학을 보는 거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신문 하나 정도를 꾸준하게 보시다 보면은, 첫째,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되고, 세 번째, 용어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경제신문에 나오는 용어들이 대부분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신문을 자꾸 보시면서 거기다 관심을 갖고 자꾸 읽어보시면 용어도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참 내가 이 공법이라는 과목을 모르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신문을 읽었나, 어떻게 살아갔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자꾸 경제신문을 보고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라든가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동산 쪽에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신문 하나 정도 꾸준하게 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강남 부자 얘기를 하다 말았네요. 아까 이제 거기 특징들 얘기했는데, 첫 번째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징들 많이 나열해놨는데,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부동산과 같은 어떤 세미나라든가 어떤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놓치지 않고 꼭 듣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강연에 무료 무슨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는 어떤 지역에서는 무료로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이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부자들 사는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모이고 그들과 같이 모임을 만들고 부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그런 강의는 빠지지 않고 듣고, 이게 두 번째 특징 아닙니다. 이게 부자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들도 나왔었죠. 그 특징과 비슷하죠. 세 번째,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급 정보. 내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고급 정보. 그게 공인중개사든 뭐든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고급 정보에게 나중에 수수료를 줄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수수료 봉투를 항상 2개씩을 준비하라는 거죠. 첫 번째 봉투는 법정 수수료, 두 번째 봉투는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법정 수수료 봉투를 정확하게 내드리고,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하나 봉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수료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거 그냥 몇 푼 안 주려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있죠? 얼마를 주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 그렇게 못 줘.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 못 주겠습니다. 왜요? 법정 수수료 아니잖아요.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그럼 구청에다 신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은 어울리지 마세요. 수수료 팍팍 깎아주세요. 그 사람들 절대 부자로 못 삽니다. 부자로 살려거든 봉투를 2개씩 준비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법정수를 주고 또 하나 봉투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마워하겠죠. 고급 정보가 있으면 누구한테 연락이 올까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또 제가 어떻습니까? 물건을 갖다 이거 좀 팔아주시면 제일 먼저 제 문제를 갖다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없는 수익은 없다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투자해 상대방한테 나한테 되돌려주는 것이지 상대방한테 내가 투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뭘 되돌려주겠습니까?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또는 부부 관계든 상대방에서 그만큼 투자를 해야만이 상대방도 나한테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고 봉투를 2개씩 준비하더라. 이런 어떤 특징들. 또 마지막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자기 관리에 누구보다도 철저하더라. 이른 새벽이든 늦은 저녁이든 꼭 그 없는 시간을 짬내서 자기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더라. 옛날엔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배가 나오고 그게 상징이었죠.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은 자기 관리 얼마나 철저합니까? 얼굴도 이뻐요. 교양도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몸매도 요즘 어떻습니까? 이게 있는 사람 특징입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배가 나오고 없는 사람들이 더 단명하고 그렇다는 거 통계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로 사시려거든 이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신문 하나 정도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책 한 권씩을 선정해서 읽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강한 모티브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좋은 책입니다. 서점가에 가는 부동산 관련된 각종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토지와 관련된 책이든 부동산 관련된 책이든 책도 요즘 이렇게 어렵게 쓰이지 않고 재미있게 잘 쓰여져 있어요. 이런 책들 하나 사서 한번 이번 11월 주 동안 읽어보시면서 나도 부자로 살고 싶다. 나도 부동산 전문가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책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골라보시고 세 번째, 앞으로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컴맹이란 얘기는 지금은 없앤 얘기고 중요한 것이 사람이 많이 안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얼마나 빨리빨리 끄집어낼 수 있냐 이 능력입니다. 요즘에는 중개업도 부동산도 누가 잘하냐? 30대 중후반 정도 이분이 가장 잘합니다. 인터넷을 잘하시고 고급 정보를 갖다 공유하고 SNS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는 인터넷에서 새로운 정보를 갖다 찾아내고 이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거의 30대 중반 정도 가장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시면서 고급 정보를 자꾸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어떤 사람 뭘 좀 찾아보려면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는데 어떤 사람 뭐 좀 찾아봐 주세요. 그러면 단 몇 분에 착 찾아오고 그걸 갖다 짜집게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한때 정말 어떻습니까? 교주처럼 받아했던 미네르바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 대통령이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정보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블로그라든가 이걸 하나씩 만들어 놓고 새로운 정보를 찾고 거기다 짜집게 하고 거기다 가져가고 그걸 갖다 모으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1, 2년만 하시면 부동산 전문가로서 여러분 글을 쓰실 수 있다고요. 책을 내실 수가 있다고요. 부동산 전문가 그거 별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창조는 어디서부터? 모방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작업을 좀 꼭 좀 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각종 부동산과 관련 자료들이라든가 좋은 정보들 꼭 하나씩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읽어보시고 이거 좋은 자료면 여러분 블로그 같은 데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자꾸 그걸 갖다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짜집게 하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경제든 글을 쓰실 수 있다고요. 오늘 집에 가시게 되면은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다음에 들어가셔야죠. 제 부동산 카페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페. 그러면 다음 카페가 제가 사실 카페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카페인데 지금 이제 벌써 한 15년이 지나서 중간에 제가 인원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래도 지금 회원이 한 3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이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앞으로 각종 정보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여러분 질문도 하실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이 거기도 글도 오실 수 있고 또 좋은 방법 중에서 공부하다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질문하는 게 빨라요. 거기다 질문하는 게 빠르시고 거기면 바로 답변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가시면 궁금한 사항이 여러분 선배들이 지금까지 쭉 질문했던 내용들이 옛날부터 계속 모아져 있습니다. 그 질문했던 내용을 자꾸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 궁금증과 그 다음에 궁금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공부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거기에 이제 제가 전화 제 운영자가 부동산 관련 자료라든가 정보를 계속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자꾸 읽어보셔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글도 쓰시고 질문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정보도 공유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거기 가시면 아까 책을 한권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자유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에 보면 공지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공지사항에 가게 되면 거기에 실무와 관련돼서 읽어야 될 책들 해가지고 제가 10권 정도로 거기에 소개해놨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 책을 갖다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제가 권유하고 싶은 책이 한국 사람들의 그 땅 부자 얘기라는 책인데 그 책이 지금 현재 서점가에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쓴 책인데 한국에서 땅만 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얘기를 쭉 써놓은 책이에요. 책이 참 재미있고 공법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제 글도 거기서 언급이 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공법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토지와 관련된 어떤 기초지식을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런 책이라든가 아까 강남 부자대 얘기라든가 10억을 갖다 나열해 놨으니까 그 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다음 들어가시고 카페 들어가실 때는 그냥 다음에서 제 이름만 고강표 치시고 엔터키를 치면 바로 밑에 카페 쭉 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가입 인사를 쓰셔야 등업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공부하는 동안 많은 도움이 거기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경제신문 할 정도는 꼭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 한 권 정도 이번 11월 12월 가셔서 꼭 읽어보시면서 강한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시라는 점,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많이 어떤 활동을 하시라는 점. 인터넷 통해서 자꾸 자료를 검색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에, 노트북에, 아니면 무슨 뭐 여러분 태블릿 PC에 즐겨찾기 말이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법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서울 사람은 서울시, 아니면 부산이면 부산시 홈페이지, 또는 제 카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올라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거기 들어가서 보셔야 돼. 그럼 보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하루에 매일 한 번씩 들어가서 보다 보면 거기서 고급 정보를 갖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고급 정보를 갖다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좀 하시면 공법을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다. 그럼 공법을 이제 사실 가장 잘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즐겨 쓰는 얘기에 제 카페 가면 그 가입인사가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만은 지자는 불효호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도 불효호자,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호자는 불효, 낙자란 얘기했죠. 아무리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불효, 낙자, 즐기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 참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결국 공법을 여러분 잘 하시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뭐라? 좋아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좋아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즐기면 됩니다. 즐긴다는 거 참 좋은 얘기죠. 어떻게 즐기냐? 공법은 이론 중심의 공부가 아니에요. 실무 중심의 공부입니다. 밖에 나가시면 모두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밟고 서 있는 땅이 토지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부동산이요. 여러분 단독주택이 부동산이잖아요.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이 땅은 용도지 무슨 적일까? 이 땅에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이 집은 건폐율이 몇 퍼센트, 용적률 몇 퍼센트일까? 응? 이 땅에다가 전원주택 건축할 수 있을까? 이 땅은 평당 가격을 따지기 전에 여기 용도가 어떤 것이냐? 이걸 자꾸 생각해 보시라고. 의문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이는 모든 것이 부동산은 보이고 보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와닿는다. 그러면 공법이 즐거워지고 공법이 재밌어져요. 이렇게 즐기는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부동산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즐기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법은 굉장히 재미가 있다. 그래서 항상 매년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올해는 누가 공법에 빠질 것인가 저는 항상 관심을 갖거든요. 학원에서도.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공법을 잘합니다. 뭐 올해 같은 어려웠던 시험에서 선생님 저 4개 틀렸습니다. 심지어는 뭐 공법을 2개 틀렸으면 이런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절대 공법을 갖다 암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거라고. 그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공법이 즐거워지고 좋아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공법을 좋아하고 즐기게 되면 아주 공법 점수도 잘 나오게 되고 여러분 부동산 나중에 실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매년 꼭 그런 사람이 몇 명씩 나오는데 저는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올해는 공법에 빠지고 뭐에? 사랑에 빠지지 말고 공법에 빠지고 또 공법을 좋아하시고 즐기는 여러분 모두가 돼서 올해 좋은 성적 합격도 하시고 합격하고 공연 중에서 꼭 성공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